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맛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일단 안도랠리가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1870포인트 위로 올라섰는데요. 다만 탄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상승 탄력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많은 기업들의 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 아무래도 불안감으로 자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수 상승에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맛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투자열전 맛수 47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열전 맛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장에는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5위부터 1위까지 소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11만 5,139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10%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상반기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지진 등에 따른 부진에서 벗어난 일본 업체들의 강력한 공세에 점유율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차지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재정 절벽이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타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정 절벽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인데요. IMF는 워싱턴 측과의 연례 협의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 위기 악화와 미국 재정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세에 활기가 없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적자 감축이 과다하지 않고 분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올해와 내년 각 2%와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3위를 차지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애플이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공탁금도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4일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은 법원 결정 직후 9,600만 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 결과를 바꿀 기회가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유통업체 간의 판매 수수료 인하 전투 2라운드에 공이 울렸습니다. 공정위의 성공으로 시작된 이번 라운드는 초반부터 불꽃이 튀고 있는데요. 초반 분위기만 본다면 2라운드는 본격적인 난타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마트, TV 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 인하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까지의 수수료 인하가 보여주기 위한 숫자 채우기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유통업체들은 먼저 약속을 어긴 건 공정위라고 맞받고 있는데요. 이번 판매 수수료 인하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2위까지 준비된 소식들을 열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를 차지한 소식 열어보도록 할게요. 롯데쇼핑이 MBK 파트너스 대신 하이마트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롯데쇼핑의 인수자금 조달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수 주체인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잉여 현금 보유액과 차임 여력을 합치면 약 1조 9천억 원으로 롯데그룹은 외부 도움 없이도 하이마트를 인수하기에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하이마트의 매각 규모는 약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제 랭킹 1위까지 소식들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과 함께하시죠.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화학, 철강 업종 등 산업재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자 하락폭이 큰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라던 증권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증권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내 증시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훈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특히 기관이 대거 팔아치웠던 화학, 정유, 건설업종이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심상치 않죠.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을 메워주는 모습인데요. 시장 흐름을 그대로 본다면 그간 일찌감치 낙폭을 보였고 또 바닥을 다진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월부터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종전보다 3%포인트나 된 1.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업종별 수수료 체계도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고요. 한편 이번 결정에 중소가맹점 단체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에 카드사들은 연간 8,700억 원가량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 그동안 돈 많이 벌었죠. 하지만 관리를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당 경쟁 때문인데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은 사회적인 책임도 다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롯데쇼핑이 하이마트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매각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이번 인수를 두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랐는데요.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면 단숨에 전자제품 유통업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이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34.9%로 2위와 15%포인트 차로 앞서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롯데쇼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 협상을 통해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이마트, 지난번 CEO의 횡령 사건으로 마음에 피멍이 된 투자자들 많았습니다. 부디 이번 일로 그 아픔들이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탄탄한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유럽의 정치적 균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극적인 합의로 시장을 안독해 했는데요. 이 정치적 기싸움과 긴장 관계는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들 간의 갈등이 이미 예상됐던 건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ECB의 금리 정책 결정입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내줄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남매였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하죠. 시장 얘기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역삼지점의 김준영 지점장,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은 상승폭은 제한되고 또 모멘텀까지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영 기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 뭐 오늘 시장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수익 실현도 좀 하고 뭐 그러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팔아나가는 그런 거였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 하도 고생을 많이 아니, 했습니다. 수익 실현하려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반 팔고 반 안 팔았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단기적인 뭐 수익률으로 본다면 가장 솔직히 말해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여기서 나와서 맨날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게 이제 철강 화학 섹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쪽은 이제 그쪽 섹터들을 또 많이 분석하면서 그쪽에 매수 추천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사실상 최근에는 가장 많이 웃지 않았나 아주 그렇게 잘 대응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두 분은 그래도 그 사이에 대응을 잘 하셔서 네.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낭패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시장에 진주 같은 종목과 또 업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시죠.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지루한 장세 상승의 열쇠는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김주정 지점장께 먼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과 이슈가 부각되는 업종 쪽에서 먼저 열쇠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한국 시장에 계속되는 그런 그 반복되는 현상들은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주가가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갔다는 거죠. 뭐 최근에 어떤 게임주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거기에는 숨어 있는 이슈들이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지금 낙폭과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확실히 아직도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그 안에 어떤 숨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낙폭 과대주를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이성규 팀장께서는 낙폭 과대주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낙폭과대주라고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철강 화학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내려왔었던 의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단순히 그냥 과대 낙폭을 했다고 하는 그렇게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익이 그만큼 감소했었으니까. 그리고 수급 측면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철강이나 화학이나 아니면 그 유통업 중에서 특히나 패션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대 낙폭 수준이냐면 배당 수익률이 보통 한 2에서 3%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자 국채 수익률이 지금 한 3.8%, 6%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를 배당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그 주식들이 채권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이익이 개선세가 됐을 때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이라는 2, 3%를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누구도 이 정도의 배당 메리트를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수급은 바로 뒤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대 낙폭주들 특히나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폭이 있고 또 배당도 주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은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시장은 꾸역꾸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이제 안도랠리로 이어지는 것인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안도랠리를 이끌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도랠리를 이끌 업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결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하.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네요. 그러면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7월 들어서는 낙폭 과대주라고 불리는 뭐 화학과 철강, 정유 같은 종목들의 반등세가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성규 팀장님 계속해서 낙폭 과대주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일단 그 최근에 어느 정도 증시가 출렁이면서 이제 보게 되면요. 물론 위아래로 등락하면서 사실상 이 철강 화학주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등락폭이 그만큼 이제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수급상에서 뭐 매도 물량들이 그렇게 안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알고 있을 때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선물 옵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로섬 게임이 맞습니다. 만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고 계속적으로 좀 가게 되는 양상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말 그대로 성장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써주고 주식을 사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쪽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철강화학 섹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쪽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물론 주가상으로도 수익도 많이 봤지만 배당 매력, 배당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력은 우리가 보통 지금 살 수 있는 3%, 4%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20%, 30%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과대 납폭주 특히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실적 개선이 됐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뭐 화학, 철강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예, 물론 저도 지금 이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그 주가가 이제 하향하고 계속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항상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뭐 호남석유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익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고평가돼 있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실적과 주가를 비교했을 때에는 아직도 싼 가격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그 업종 자체가 저는 그렇게 주가를 안도렐리를 이끄는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나 뭐 호남석유 또는 뭐 여기 철강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3일 동안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급이 괜찮은 그런 모습은 맞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그 저항을 뚫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60일 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을 때 지수의 어떤 저항력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학주, 철강주, 정유주 이런 것들이 며칠 동안 상승은 하였지만 저항을 뚫을 만큼의 상승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좀 세분화시키면 철강주와 화학주, 정유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사실 한 며칠 동안 상승한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오히려 철강주보다는 화학주하고 정유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종으로 조금 더 그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철강주보다는 지금 현재 수급 쪽으로 더 강한 모습은 화학주하고 정유주 쪽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지수는 제가 지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사실 어제 그 양봉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수급이 약했으면 음봉으로 다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월요일 날 음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은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업종별로 같이 다 움직이면서 지수를 견인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안도렐리는 좀 약해 보이지만 그렇죠. 네. 그 업종별로 이제 뭐 화학, 에너지 이쪽에 저기 수급이 짜여진 것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납품과대 업종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었는데 하지만 시장을 조금 더 그 세밀하게 본다면은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화장품, 카지노 이런 그 실적 개선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네. 자, 그 밖에도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중소형주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팀장께서도 저기 중소형주, 실적 개선 중소형주 또 관심을 가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뭐 최근에 그 퍼포먼스 자체는 뭐 좋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카지노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특수 디스플레이라서 이게 이제 ODM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쪽 부분에 그렇게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50%에 달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카지노 업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카지노 업계가 좋다고 해서 사실은 이 업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 업계들이 설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비 증설을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거가 있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각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하는 거는 이런 사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뭐 담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세금들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미국의 지금 움직임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를 어떻게 하면 늘려볼까 하는데 말 그대로 대선을 앞두고서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약간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이제 말 그대로 설비 증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것이 대선까지만 어느 정도 끌고 가게 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카지노가 아무리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라스베가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카지노 산업지죠. 근데 거기서 지금 현재 방문객 수가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코텍이 미국이 만약에 설비 증설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코텍을 가지고 이제 마카오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코텍이랑 마카오 쪽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이 이제 마카오인데 거기는 이 디스플레이 게임보다는 테이블 게임들을 좋아해서 사실상 그쪽에는 수요가 없고요. 이쪽은 유럽이나 미국의 그 카지노 설비 증설이 오히려 더 큰 수혜다. 그래서 미국 경제 회복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코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카지노 쪽의 디스플레이, 그렇죠? 우리는 고스톱밖에 모르는데. 자, 김준영 지점장께서도 이 중소형주 쪽에 또 관심 가지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중소형주로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그 MTN에서 1월 1일 날 그 새해 방송을 특집 방송을 네.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올해 유망주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그 기업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콜마, 제닉, 그리고 한세실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초 1월 1일과 지금의 주가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제닉이 제일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한국 콜마와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연초에서 제가 언급한 4종목 가운데 한 가지 종목만 지금 안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서흥캅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캅셀을 만드는 그래서 그 뭐 콘택 600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시장 점유율 80%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아주 가장 크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뭐 건강식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어떤 그 재료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기 전에 큰 손이라고 생각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은 항상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거래량이 늘지 않고 그런 흐름에서 미리 사놓고 계시다면 항상 지치고 수익이 나지 않죠. 그래서 막상 오를 때는 팔고 싶은 욕망들이 생깁니다.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서흥캅셀이라는 종목 최근의 흐름, 한 며칠 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면 최근에 한 2달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지금 주가가 위로 솟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내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항상 최근에 그 우리 한국콜마와 같은 그런 종목들은 ODM, OEM 생산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지금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가가 한 13,000원 정도 진입했을 때부터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중소형주들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형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전차군단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매력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성규 팀장님. 일단 그 이전에 지금 삼성전자에 제가 저도 전번에 한번 방송을 나와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평균 주가 대비해서 올해 평균 주가를 상반기만 놓고 따져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가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한 것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증가한 부분들은 분명히 140만 원대에 도달하면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근데 2, 3, 4분기도 그 정도의 실적이 나와야지만 그 주가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못하게 되면 당연히 예상치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좀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실적은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반짝했다가 또 내려왔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본다면 외국 차들이 그러니까 수입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차들이 보통 다운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적게는 한 60만 원에서 최대 한 200만 원까지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국산 차들도 결국에는 판매 단가를 같이 기존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판매 단가를 다운시키든지 아니면 매출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말 그대로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비싼 차들을 내놨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서 약간 멈춰 있었던 거 그런 부분들이 프리미엄 시장을 잘 공략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거기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었어야 맞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일단 무너졌다라는 것이 자동차 업황도 프리미엄 시장이 결국에는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는 좀 전차 군단이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차 군단의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점장님께서는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상승 여력이 떨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차 군단들의 주가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이걸 어떻게 그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절대 파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그동안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나 기아차, 현대 기아차는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왜 삼성전자를 팔았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돈을 송금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과연 가장 황금성이 좋은 게 뭘까? 쉽게 팔고 나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들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나쁘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서라기보다는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3분기가 나봐야 알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주가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판 거는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돈을 회수하기가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아차,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전부 다 장기 이평선 근처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매도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12월이 돼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것은 늦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당주들 변동성이 있더라도 배당 수익과 또 시세 차익까지도 겸비하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성규 팀장께서는 지금이 배당주 투자하는데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반기 정도를 노리고서 들어가는 것은 뭐 배당 매력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데 배당주들이 진짜 올라갔던 상승 시기는 사실상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다르게 12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 11월 말 이때쯤에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배당 매력으로만 들어가긴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당 정책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정해서 작년 배당 수준으로만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굳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배당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건 종목별로는 SO일이 이제 배당주로서 굉장히 높은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여타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내려오면서 배당 매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배당주를 찾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저평가주에서 배당 매력이 높고 이익까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결국에는 상승 여력이 하반기에는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래서 뭐 배당주는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도 일부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많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측면에 있어서 배당 매력이 높아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포트폴리오 짜는 데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은 대표적으로 어느 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업종별로 보게 됐을 때는 사실상 패션주들도 가든 패션. 납품주들이 그렇습니다. 패션들도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손리고 오늘도 많이 올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바닥권에서 측정했을 때가 배당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2.9% 정도 됐습니다. 웬만한 배당주 부럽지 않은 그런 배당 수익률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남석이라든지 그 여타 화학주들도 대부분이 3%대에서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줄어든 경향도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2%대 오늘 올라왔지만 그래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것들도 배당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면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배당 수익률이 더 좀 좋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준영 지점장께서도 이거 배당과 관련해서 또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매매를 해서 그거보다 더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굳이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렇다고 주는 걸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뭐 주식을 사서 뭐 한 20% 수익이 나는데 배당주 2, 3%짜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이 주가하고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1,000원 배당을 받으면 10%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지만 그걸 9,000원에 샀을 경우에는 1,000원을 받으면 뭐 11% 이상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 질문의 요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가 쌀 때 배당주를 사서 주가가 비싸지면 시세 차익도 노리고 거기에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SK텔레콤이 상당히 그런 면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 한 7, 8년 동안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항상 주가가 가장 저점을 찍고 가장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가 7월달, 8월달, 9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저점을 찍고 가지고 있으면 한 10월, 11월쯤 돼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당 거의 직전에 가가지고는 주가가 또 하향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한 10월달, 11월달에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이론이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름에 배당주 SK텔레콤 같은 거를 주가가 빠질 때 사시면 7, 8월 이번 올해는 9월 어느 월에 저점을 찍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SK텔레콤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문을 열 텐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아직까지 대외 이슈들에 더 주목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실적과 대외 이슈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변수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대외 이슈. 실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외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보다는 ECB 쪽의 금리 정책 결정 그쪽을 더 무게를 주시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둘 다 별로 그렇게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22의 정책회의 거기서 과연 이제 뭐 지금 예상은 어떤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 0.25% 또는 뭐 많으면 좀 0.5%까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예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독일의 어떤 양보하는 그런 입장들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22 정책 회의에서 결국 어떤 큰 어떤 그 폭탄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그 호재가 발표될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다고 봤을 때는 금리는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주가에 큰 변화를 줄 것이냐.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또 그 발표가 났다고 해서 그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거냐?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6.7조 정도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내려와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어떤 업그레이드된 영업 실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비중을 두자면 정책 회의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석규 팀장께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삼성전자의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가 어렵거나 뭐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집중되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시가 많이 흔들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기업들이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쪽에 하고 있는 뭐 게임주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큰 폭발이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어떻게 됐었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사실은 애플이라는 회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저 정도 지금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수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맞아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들이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갔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배경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보다는 그래서 좀 집중하는 그런 실적 관련주를 좀 이렇게 전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죠.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남은 한 주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지점장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양봉이 우리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양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럽장은 사실 지금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3일 동안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종목들로 좀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성규 팀장의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증시 자체가 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는 1830선이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최근에는 좀 그래도 개선이 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1830선에서 1900선 이상을 단기적으로 넘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1900선을 지지해준다는 것은 22의 금리 인하가 역할이 첫 번째로 큰 역할을 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1900선을 지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22의 금리 인하 후에 1900선에서 사실상 그때부터 투자해도 크게 늦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830선을 하단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대응 전략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종목 또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갑론을박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야간 산책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ea.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김준영 지점장의 플레이리스트 리얼 스틸 보고 왔는데요. 이건 로봇들의 복싱 영화 같네요. 안 보셨습니까? 저는 자막 나온 거 안 봅니다. 그렇습니까? 못 따라가서. 저는 재밌게 더빙을 봤어요. 보시면 될 텐데. 네.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하자면 이제 이게 한 줄씩 달려 있는 걸 보면 이런 말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영화다. 그리고 인간의 심장을 울린 진짜 강철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 영화가 그냥 단순한 오락 영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찡해지고 정말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복싱 시합을 하는 그 고철 그 로봇이 사실은 쓰레기 더미에서 지금 주워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어떻게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강철 그 철강 쓰레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로봇을 발견해서 그것을 재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운영하는 그런 어떤 로봇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식과 연관을 시키자면 정말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갈고 닦고 또 회사가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큰 수익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방법,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주식과 연관을 좀 시켜본다면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실적은 올해 정말 향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해야만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건데 그 공감하는 주체가 좀 큰 손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으시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1평선 아래 내려와 있을 때에는 22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장기 이동 평균선 241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목 그 241이동 평균선을 몇 번 터치를 하다가 그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큰 수익을 준다는 것을 차트를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시면 공통점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수익을 내시는 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이성규 팀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영화를 못 봐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근데 그 말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남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사보면 그렇게 수익이 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막 안 좋다, 안 좋다, 저거 기업은 너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기업이 가장 큰 수익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 좋다고 평가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보지 말고 다시 반면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좀 믿어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여기 나오는 이 로봇의 그 주인공 이름이 아톰이네요. 아톰. 네. 원래 아톰을 만든 사람은 강 박사인데. 농담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준영 지점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리얼스틸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말끔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바로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롯데쇼핑이 하이마트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원하던 시나리오가 나왔죠. 롯데쇼핑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지 셀앤바이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바이는 셀. 네. 두 분이 이렇게 재세요. 예.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바이견이신데요.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마트가 사실상 그렇게 저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과의 시너지 효과를 해서 새로운 수익력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인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롯데그룹 자체가 작년부터 이런 M&A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굳이 하이마트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롯데쇼핑은 자체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이마트와의 시너지 효과가 롯데 그 유통망을 이용해서 잘 날 수 있게 된다면 수익 창출은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구집이 안 되더라도 저는 롯데쇼핑만으로도 롯데그룹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반면에 그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셀 의견이신데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뭐 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가가 좀 여기서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당분간은 그런 저항이 좀 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일단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이마트 인수한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냐, 그 재료로 과연 주가가 오를 것이냐라고 그러면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마트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에도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위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다시 불발이 됐다가 다시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는다. 물론 어떤 실적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고 기관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 이후로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석유화구의 합병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KP케미칼 두 분의 세련바이 선택은 어떨까요? 바이. 바이. 예, 두 분 다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김준영 지점장부터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약간 주가가 상승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A 재료가 나온 것은 사실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노출된 것은 그다지 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화학주 섹터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성규 팀장께서도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전략 좀 잡아주시죠. 지금 그 화학주들이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가 부담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래도 그 제품 판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원가 부담은 그전에 있었던 재고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그 호남석유와 이 KB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생산하는 그 제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폴리머라는 제품하고 그리고 모노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쓰이는 용도는 틀린데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합병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계산한 걸로는 원가 부담이 한 25%가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높고 합병 자체가 롯데그룹 자체도 상당히 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합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전부터 물론 나왔었습니다만 좀 그런 것들을 하반기로 와서 어차피 이 석유화학 섹터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합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휴가철 앞두고서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셀입니까? 바입니까? 바이. 바이. 네. 하나투어도 두 분 모두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김준영 지점장께서 먼저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이 점은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투어는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떤 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영업이익률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뭐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최근에 지금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수량이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관들은 거의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종목을 고르는 방법 가운데 기술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종목이 오늘 480일 2년 동안의 평균 주가를 돌파하는 그런 날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이성규 팀장께서도 간단히 좀 전략 잡아주시죠. 네,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객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인데요.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 흑자를 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과 연관된 산업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어차피 소셜 커머스 같은 거는 간접 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계통인데요. 서비스업도 파생 서비스 산업인데 그런 산업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건 그와 연관된 본 산업들은 말 그대로 이 여행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산업들은 흑자폭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그렇게 뭐 고평가도 아니고요. 성수기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면 저도 하나투어가 지금은 매수할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역삼지점의 김준영 지점장,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은 오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휴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시장은 일단 출발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유럽 쪽에서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먼저 발표된 지표들 볼게요. 6월 독일의 서비스업 PMI 수정치 49.9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그리고 잠정치였던 50.3에는 다소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프랑스 서비스업 PMI 6월 지수 47.9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유로존 각국의 GDP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밤에 유가라든지 제법 변수들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절전 마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 네.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굿나잇. 굿락.